결혼식에 참석한 장교는 마을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교의 기침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다음 순간 총소리가 난 후 현장 곳곳이 시체로 뒤덮여 마치 인간 연옥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교는 신비로운 파란색 약을 놓았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이야기입니다. 화창한 아침, 파시스트 동맹의 한 대위는 지금 두 눈을 가린 채 사형 집행에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훈입니다. 그가 이렇게 패기가 있는 이유는 그의 삼촌 창정이 스페인의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맞은편 병사들이 달라서 정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창정이 달려와 군사를 시켜 총을 내려놓고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이 창정입니다. 세 번째 정훈을 병사의 총부리에서 구했고 매번 사람을 구할 때마다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정훈에게 편지 한 통을 아라크스 대령에게 전해주도록 한 것. 듣자 하니 이것은 단지 심부름일 뿐이지만 실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대령이 있던 제6연대는 셀라 강 건너편에 있어 지나가려면 완충지대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 그쪽은 반파시즘 연맹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총살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정훈은 차라리 지금 자신을 처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단이라니 정훈이가 판사를 머리로 들이받았기 때문. 이 판사는 마침 스페인 파시스트 연합 총수의 먼 친척입니다. 게다가 정훈은 법정에서 17세 탈영병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위층들은 그에게 앙심을 품고 반역자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동근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전장에서 자신이 좋은 병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사형은 조카에게 차를 한 대 주고 탈영병 동근을 운전기사로 배치하여 함께 가서 죄를 짓고 공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본사 기지를 떠나 길을 떠났습니다. 동근이는 처형을 피할 수 있어서 유난히 활기차 보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려보니 정훈이는 벌써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독일 병사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동근이는 얼른 정훈이를 깨웠습니다. 독일군 장교 한 명이 다가가자 정훈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의 기밀을 알렸습니다. 상대가 여전히 보내주지 않자 그는 손에 든 총을 흔들었고 결국 장교들은 그들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정훈은 상대가 구역을 봉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 생각 없이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정훈이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비행기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소련 비행기 한 대와 이탈리아 비행기가 하늘에서 격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련은 이탈리아의 비행기를 격추시켰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낙하산을 펴고 완충지대에 내려앉았습니다. 정훈은 즉시 동맹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추락 지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린 조종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스페인 붉은 군대 게릴라들이 숲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이 유격대의 성원들은 난잡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던 중 빨치산 수령 용주는 운 좋게 정훈이 대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밀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는 앞으로 나가 정훈의 입에서 정보를 얻으려다 상대의 해머를 기다립니다. 이 상황을 보고 보라라는 여홍군이 앞으로 나가자 정훈의 목을 칠하려다가 용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는 비행기 추락 지점을 한 대위가 수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중대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몸수색을 한 결과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정훈이 한사코 정보를 말하지 않자 빨치산은 동근이라는 이름으로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린 상사와 그의 부하 정태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캠프에 데려간 뒤 따로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한 종군 기자가 상을 받기 위해 조종사를 향해 달려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뜻밖에도 죽은 조종사가 지금은 좀비가 되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기자는 바닥에 쓰러져 목을 물어뜯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팀의 러시아 대원 중 한 명인 원빈이 달려들어 좀비를 던집니다. 좀비가 허우적거리며 다시 기어오자 원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기관총을 꺼내 솟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아 원빈의 발끝까지 기어오르다 용준의 총에 머리를 맞은 것.
괴물이 뭐냐는 질문에 죽은 기자도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원빈에게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독일군 비행기 몇 대가 캠프를 향해 날아오는 바람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보니 이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화가 난 우두머리는 정훈에게 총을 겨누고 모든 것을 자백하라고 했지만 정훈은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캠프를 점검하고 있던 보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전우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용주는 후퇴를 감행했고 결국 작은 카누를 타고 좀비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강을 따라 활주하며 용주는 팀을 이끌고 예비 아지트로 향합니다. 기슭에 닿자마자 좀비 하나가 나타나서 우두머리가 그를 사살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총소리에 더 많은 좀비가 몰려와 어쩔 수 없이 전투를 시작합니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좀비들이 쓰러지고 원빈은 동근을 보호하기 위해 한 좀비에게 물립니다. 원빈은 비수를 뽑아 그를 죽이려 할 때 이것이 뜻밖에도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에 든 칼이 허공에 멎고 망설이는 사이 더 많은 좀비들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철수했습니다. 저녁 무렵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이 마침내 아지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미 불청객들이 점령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적대적인 진영으로 총기를 꺼내 들고 대치하자 칼부림이 일순간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수녀 지현과 병사 현욱을 대동한 동욱 중위. 말하자면 그와 정훈도 같은 편이지만 계급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방금 자기 편에게 오폭당했고 좀비도 만났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정훈 씨가 나서서 특수한 상황이라면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군의 수령은 찬성하여 총을 거두었습니다. 짧은 동맹이었지만 각자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정훈은 각 진영의 한 사람을 뽑아 옥상으로 가서 보초를 서고 홍군의 우두머리는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인 은혁은 매우 저항했습니다. 그는 파시스트와 한패가 되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위층 동근이가 정태를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정태는 카레이서였고 동근이는 꼬마 팬티였고 상대의 사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을 만난다는 사실에 동근이는 상당히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영광스러운 과거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더 이상 코스에 나갈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동근이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휴식을 취하던 중 개 짖는 소리가 정태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망원경을 들고 관찰한 결과 대량의 좀비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내려가 상황을 설명했고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좀비는 문을 부수고 들어올 준비를 했습니다. 정훈은 과감히 달려들어 무거운 몸으로 문을 받쳤습니다. 정태는 나무 상자를 밀고 와서 상대를 돕습니다. 점점 더 많은 좀비들이 집으로 다가오고 창문의 널빤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홍군의 수령은 군중을 거느리고 뒷문으로 철수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을 목격한 정태는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인 뒤 아지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타는 냄새가 모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어느새 독일인들이 계곡을 철사로 둘러쌌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수령과 은혁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훈은 상황을 보고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때 편지는 이미 한 폭의 지도로 변했습니다. 정훈이 아지트에 있다가 이 편지의 진위를 알게 된 것. 지도를 보며 정훈은 이왕이면 원인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도에 빨간 포크가 포인트. 붉은 갈림길에 이르니 이곳은 잔해와 피로 가득합니다. 한편 보라는 교회에서도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문을 열어보니 피가 묻은 거즈와 각종 실험 기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라기보다는 실험기지라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때 기도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 이름은 태영입니다. 원래 오늘이 그녀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갑자기 독일군 병사들이 와서 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장교의 명령과 함께 병사들은 맨주먹인 민간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방독면을 쓰고 생화학 무기를 던졌습니다. 남편의 엄호 덕분에 태영이는 다리에 총을 맞았을 뿐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은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옆에서 독일군의 기밀 문서를 발견합니다.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는 황급히 재료를 포장했습니다. 밖에서 트럭을 수리하던 동근이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 손놀림을 재촉했습니다. 곧
수리된 엔진이 다시 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도착했을 때 트럭이 아니라 은혁의 권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화학무기의 공식을 얻었으며 붉은 군대만이 떠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소련으로 가져가고 생화학무기를 독일에 투입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준이 은혁을 설득하는 사이 동근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은혁은 그 틈을 타서 그를 붙잡고 교회 밖으로 물러난 뒤 상대방을 교회 안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은혁은 계속해서 용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설득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좀비떼가 덮쳐버렸고 은혁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현 수녀는 지하 출구를 알고 있다며 성당 문을 닫았습니다. 모두가 지현을 따라붙었고 동욱은 대열의 맨 뒤에서 태영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혼란 속에서 태영도 물리고 좀비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동욱에게 달려들었고 격투 끝에 동욱은 태영을 사살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좀비 소리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지하 복도를 따라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지현은 이들이 모두 뛰쳐나간 뒤 밧줄로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용준이는 이해가 안 되어 허벅지를 드러냈어요. 알고 보니 그녀도 좀비에게 물렸군요.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수녀님은 돌아서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정훈은 본부 기지에 있는 기차칸에 교회와 같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 상대가 해독약 없이 좀비를 풀어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밖으로 방출된다면 이 전쟁은 승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해독제를 얻고 계획을 망치는 것입니다. 한 겹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람들의 마음속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용준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든 상관없고 정훈에게 자신의 부하를 지켜달라고만 하면 그는 이 계획에 참여합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자 용준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들을 잡아 함께 기지로 들어가려 했다며 바깥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창정은 정훈만 혼자 들어오게 해 다른 사람의 생사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사이가 좋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독일군이 곧 계곡을 폭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들 강공할 작정입니다. 그때 동근이가 나섰고 그는 이미 좀비에게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대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태는 이때 동근이가 사인을 받으려던 장면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것을 줄곧 기억하고 있었고 그 사인을 말했습니다. 이에 동근은 크게 고무되어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감행했습니다. 동근이는 대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초병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이윽고 좀비화된 그는 땅바닥에서 일어나 상대방의 거센 화력을 메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산꼭대기의 현욱은 동시에 발포하여 동근의 전진을 엄호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문을 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발음이 밖에 있는 좀비들을 끌어당깁니다. 좀비 떼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고 그들은 사람을 보기만 해도 물어뜯어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욱의 엄호를 받으며 정훈과 용준, 보라는 열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현욱이 동욱을 엄호하던 중 좀비에게 기습당합니다. 카메라 반대편, 동욱과 정태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좀비들에 의해 트럭 안으로 핍박당했고 두 사람은 이 빌어먹을 전쟁을 고발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정태는 트럭이 다이너마이트를 끌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폭격 다발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불꽃을 피웠습니다. 폭발의 엄호에 힘입어 정훈 세 사람도 실험실 칸에 도착했습니다. 용준은 두 사람에게 해독제를 맡기고 자신은 열차를 출발시켜 대피 준비를 합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객차에 들어섰습니다. 그 독일군 장교가 시약 한 관을 몸에 찔러 넣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고생 끝에 이 약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약은 해독제가 전혀 없습니다. 잘 들어, 보라는 한 방에 상대방의 영생을 끝냈습니다. 그때 좀비가 계속 문을 두드렸고 정훈은 물렸습니다. 이에 반응한 보라는 좀비를 제거한 후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은 틈을 타빗으로 그의 손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때 좀비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한편 선두에 선 용주는 힘차게 석탄을 퍼올려 시동을 거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좀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총알을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기차가 협곡을 빠져나가자 폭격도 어김없이 쏟아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정훈과 보라는 포옹을 나눴습니다. 한 줄기 흰빛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실험실에서 재난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선 보라.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비를 소재로 한 비교적 고전적인 영화인데 그다지 뛰어나게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화의 배경을 알고 있다면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